안쪽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텀블러를 오래 쓰면 납 중독된다. 6개월 쓰면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일회용 컵 덜 쓰려고 텀블러 갖고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용 기한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가 더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저도 제가 실제 쓰는 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것도 안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스테인리스 재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쓰실 것 같아요. 보통 안쪽이 금속 재질로 된 걸 쓰고 있죠. 네, 이게 또 보온이나 보냉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결론이 잘 나왔습니다. 확인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면 납 중독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새 텀블러를 써야 한다, 아니다. 이걸 두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네. 그제 이런 온라인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네. 대만의 한 방송사의 의사가 출연해서 말하길 50대 대만 남성이 갑자기 납 중독 증세를 보였다. 원인이 바로 20여 년간 커피를 담아서 텀블러를 썼다. 그게 원인이었다.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중금속이 나왔다.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텀블러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걸려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뭐 스테인리스가 녹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스테인리스가 녹이 덜 쓴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대만 특파원 도움을 받아서 대만 방송 직접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그 의사 말을 앞뒤로 좀 더 들어보니까 국내 기사에 실린 그 내용과는 좀 달랐고 좀 불충분하다. 국내 기사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如果去买一个这100-200块的那种保温杯，你要小心，那绝对是有问题。那里面我们讲最好的材质可能是些陶瓷、不锈钢，是真正的不锈钢保温瓶。保温瓶用了10几年了，带来给我看，那里面千疮百孔，里面都不是那种银色的，它里面还有一些红红的，很多奇怪。 우리나라 방송이랑 좀 형식이 비슷한데요. 네. 이 방송을 보면 환자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이 의사가 싸구려 가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쓰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는 뭐 오래 써도 납 중독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는 납은 없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이름 자체가 녹이 안 쓴다는 뜻이고요. 염산, 황산, 막 이런 화학약품 아주 지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 뜨거운 물이나 뭐 끓는 물이나 녹으면은 주방용기로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네, 특히 스테인리스는 들어있는 성분 비율에 따라서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유통되는 텀블러, 뭐 숟가락, 냄비, 컵 같은 데는 두 개 중에 이 비싼 스테인리스가 대부분 쓰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매점에서 정상적으로 팔리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까 기사나 또 대만 방송에서도 레몬워터나 탄산음료를 담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또 스테인리스 텀블러 취급 설명서도 보면 일부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염분이 많이 포함된 건 넣지 마십시오. 뭐 염분에 의해서 녹이 스는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에 뭘 담느냐 이것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일반 저희들 커피 먹고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김치 같은 거라는 고염분과 이제 약간 산성을 띠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려상으로 부식성이 좀 있으니까 금속 용기에다 보관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미 1995년에 국내 연구에서도 저가형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심지어 이 산성이 강하고 염분이 많다고 알려진 김치 이런 걸 담아도 중금속 우려가 없다는 걸 그런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6개월마다 바꿔야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텀블러 사용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저도 이게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네.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관이나 세척 상황에 따라서 교체 시기는 다 다릅니다. 보온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는 어디가 망가져서 물이 셀 때, 뭐 세척으로도 오염이 계속 안 지워질 때, 뭐 이럴 때 바꾸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중금속보다는 세균 오염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텀블러 깨끗이 잘 세척하면서 써야 오래 쓸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깨끗이 씻어서 쓰고 있죠? 네, 안나영 앵커도 깨끗이 씻어서 쓰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미국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곧 폐쇄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와 억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안 본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방송으로도 퍼졌습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이민국 사무소가 뭐고 그리고 폐쇄된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네,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서울 출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되는 것 맞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서울 사무소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과는 달리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입니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미국 시민이죠. 네.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업무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 서울 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걸 서울 사무소가 폐쇄가 되면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또 미국을 가야 해서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단 이번 서울 사무소 폐쇄는 여행이나 출장, 유학 같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치입니다.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교적인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금까지 좀 편의를 제공했던 거를 원래대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문을 닫는 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떤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무소가 있는 게 동맹국이라서 있고 동맹이 아니라서 없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은 20개 나라, 23개 도시에 이민국 사무소를 뒀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에도 애초부터 이 사무소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 사무소만 폐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등 3곳이 먼저 폐쇄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중국, 인도, 케냐, 과테말라 등 7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에 있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도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네. 근데 왜 폐쇄를 하는 겁니까? 미국 이민국의 공식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해외 업무를 미국 국내 사무소로 가져오고 또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두루뭉술한 네. 설명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이민국 직원이나 자원을 불러들여서 미국 남부의 국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있는 그 국가 출신 이민자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법 이민을 반대해온 데 이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나온 소식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초에부터 이런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왔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한 보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미 동맹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가혁 기자가 새롭게 팩트체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고 또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짱 낀 김정숙 여사 외교 결례 논란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가 됐는데 한번 보셨나요? 네, 이거 온라인 여기저기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을 좀 보면 네. 초대형 외교 참사가 났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떠도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얘기입니다. 각 나라 정상들의 배우자끼리만 모여서 교토의 명소를 둘러보는 이런 일정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김정숙 여사가 옆에 있던 프랑스 영부인의 팔짱을 꼈는데 이게 외교 결례다. 그리고 둘째,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김 여사를 제지하고 말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또 당시 영상이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올라온 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51만 회를 51만. 넘기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 장면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지금 이 김정숙 여사의 틈을 파고들면서 이제 밀쳐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는데 그러니까 패싱 플러스 푸싱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영상만 보면 사실은 다른 영부인이 이렇게 좀 말리는 듯한 김정숙 여사를 좀 제지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뒤 상황이 좀 더 많이 담긴 원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이 노란색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이 아르헨티나 영부인입니다. 이 네. 사람이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밀거나 행동을 제지했다기보다는 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네. 곧 나올 텐데 옷을 이렇게 만지다가 김정숙 여사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웃는 그런 네.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를 제지하거나 말렸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 무대에서 이 팔짱을 끼는 게 결례다,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사실입니까? 뭐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 팔짱 끼는 것, 뭐 이런 것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공식 외교 무대라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여기느냐 이걸 좀 따져봤습니다. 네. 이 세 장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사진.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먼저 낀 게 바로 프랑스 영부인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마크롱 여사가 먼저 이렇게 팔짱을 꼈습니다. 네. 프랑스 영부인이 팔짱 끼는 걸 결례라고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온라인에서 방금 보셨듯이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를 제지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그 당사자 아르헨티나 영부인도 작년에 자신의 나라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프랑스 영부인의 팔짱을 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요, 저희가 검색을 또 해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영부인 제지하기는커녕 이 행동을 결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인데 이렇게 다른 행사 참가자들도 팔짱을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교적으로도 상대방 국가와 친하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더 제스처를 하는 경우도 네.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구독자가 사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있을 때마다 뭐 네. 결례 논란이다, 홀대 논란 이런 게 많이도 있어 왔죠.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오사카 G20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를 내릴 때 이렇게 지붕도 없는 계단을 통해서 직접 우산을 들고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 뭐 네. 일본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같은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산을 똑같이 쓰고 지붕 없는 계단으로 내려왔다.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외교 논란, 뭐 홀대 논란 이런 건 계속 꾸준히 제기가 돼 왔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특혜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과거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서울대 의대에서 실험을 한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우선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군은요, 2014년 여름에 서울대 의공학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물을 갖고 2015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를 했고요. 또 그 5개월 뒤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주 큰 규모의 국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맨 처음에 이 실험 과정에서 IRB, 그러니까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승인을 안 받은 게 문제가 특히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이 이 피부 겉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이 뛰는 그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IRB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윤 교수 측은 왜 안 받았다고 합니까? 네, 이 나원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김군을 지도했다는 이 윤 교수 측은요, 최근에 논란이 되자 이 김군이 직접 자신의 몸에 측정을 한 것이고 또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게 아니라서 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김군이 참여한 미국 고교생 과학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2015년 그 네. 당시의 규정집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IRB 사전 승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 있기도 네. 합니다. 이 학생 실험자 한 명이 본인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면서 그 방식이 위험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모호하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실험 대상이 한 명이더라도 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한 명만 셀프 실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IRB 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네. 있습니다.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험한가 아닌가 따지는 그렇죠.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애매할 때는 IRB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심의 면제라 하더라도 네. 국내 규정상으로는 그 심의 면제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지 말아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IRB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 면제 여부를 기관위원회가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이 서울대 병원 측이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이죠. 지난 9일에 윤 교수가 병원 측으로부터 이 미준수 보고서 문서 양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IRB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양식을 받아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윤 교수로부터 이 내용을 받는 대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또는 연구진들에 대한 경고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험 과정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김군이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원내 대표 측이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도 근데 IRB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 과학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실험 연구 활동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감독자의 역할을 윤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자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지나치게 윤 교수가 김군의 실험을 도와준 것은 아닌지 현재로서는 그 당시 연구 노트 등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윤 교수의 설명 대목도 논란입니다. 이 나원내 대표 측의 자료에 나온 윤 교수의 설명인데요. 저와 저희 학생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윤 교수의 제자인 대학원생들까지도 김군의 실험을 도와야 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해서 국립대학교 실험실에서 이 맞춤형 조력이 있었다. 명백한 특혜다. 이런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IRB 절차 준수를 따지고 있는 이 서울대 병원과는 또 별도로 서울대 측은요. 이 공공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는 이 규정 외에 인턴십이 생겼다. 이런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네. 제보가 들어온다면 조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샷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일본 지역 경제에 영향이 없다. 일본 정부는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안 먹힐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죠. 네. 이가혁 기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일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88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바로 이런 통계를 근거로 영향이 있느냐라고 예측할 때 이런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좀 줄어든 것 같고 별 신경 안 쓴다. 또 일본이 중국 관광객들을 더 끌어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 숫자는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 수준으로 많지만 6조 원, 아까 말씀드린 6조 원이라는 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돈의 13% 정도입니다. 뭐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GDP만 5조 달러가 넘는,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네. 이 5조 달러가 넘는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특정 산업이 한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이렇게 좀 단순한 돈 액수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광 산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영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효과를 예측할 때 많은 기사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정치적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3년 전에 바로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구상 회의,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인구 감소로 내수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지방이 점차 낙후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아베 총리 발언을 들어보시죠. 観光は我が国の成長戦略の大きな柱の一つであります。そして地方創生の切り札でもあります。GDP600 兆円に向けた成長エンジンでもあります。 네, 성장 엔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아베 정부는 이 계획에서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100여만 명이었는데 2030년까지 6천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이 힘입어서 일본 지방 중소도시에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가 늘어나는 등 활력이 좀 돌긴 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밝힌 성장 전략 실행 계획, 이런 계획에도 일관된 입장이 나옵니다. 여전히 관광은 지역 창생의 비장의 카드이자 성장 전략의 기둥,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베 정부가 자국민에게 내세운 정치적인 전략, 슬로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지방 소도시 관광 산업,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 줄어드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굳이 저희가 반론을 하자면 아까 초반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 일본을 방문하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향을 한번 보면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재방문하는 비율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7명 이상이 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방문을 많이 할수록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 연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2016년에 일본 정부 관광청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에 보면 알수록 거기, 갈수록 그곳 일본, 이런 말인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는 익숙하니까 지방 중소도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를 하면 일본 지방 관광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베 정부도 정책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독도 문제 뭐 이런 걸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네, 전문가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이릅니다. 예측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에 미칠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된 글과 현지 언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일본 네티즌이 지난주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인인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둘러싸여서 문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9,000건 넘게 공유가 됐고요. 일본 커뮤니티 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블로거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역을 담당하는 서울역 파출소에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사건 접수된 것 없고 근처 다른 날짜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접수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국민 사건이니까 혹시 주한 일본 대사관도 알지 않을까 알아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공유가 됐을 것인데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 폭행 사건 아직 사실로 볼 근거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글을 쓴 당사자한테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글쓴이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일본인 시청자가 제보를 한 거라면서요? 네,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한 시청자가 저희 팩트체크팀에 팩트가 뭐냐 알아봐달라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감정 상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무런 검증 없이 퍼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스케 씨하고 네. 이가혁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한 건가요? 네, 제보자 유스케 씨가 다행히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말이 매우 유창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저희가 일본의 현지 언론 매체 보도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자 서일본 신문이라는 매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불매운동, 한국 사람들의 속마음, 일본 맥주 지금은 참아 이런 제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이 서울 분위기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일본 맥주 매출이 줄긴 했지만 불매운동을 차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또 사실은 일본 맥주를 사랑하지만 이라는 말도 보입니다. 문제가 된 건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멘트입니다. 서울에 사는 28살 회사원이라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는 건 눈치가 보여서 일본 술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세법상 일부 전통주는 물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인터뷰 아니냐, 우리 불매운동 조롱하려고 이런 날조 기사 일본 언론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터뷰가 정말로 가짜로 쓴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이 인터뷰를 한 당사자 시민까지는 저희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서일본 신문, 이 서울 지국을 통해서 이 신문사 쪽의 입장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국 법상 온라인 술 구매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일본 술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선 구매 대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인터뷰 당사자 말 자체가 인터넷에서 사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대로 기사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까지 논란입니다. 네,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본 기술 따라잡고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진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입니다. 네, 보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논평 취지 자체는 뭐 야당으로서 그렇다 쳐도 그 기술 격차가 일본하고 50년이다. 이 말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네,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다른 나라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 한 국가의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나라와도 비교를 합니다. 이 5개 나라 종합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가장 1위인 기술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이 아니라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걸로 꼽힙니다. 이 120개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전문가를 학계와 또 산업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들이 2단계에 걸쳐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놓고요. 또 여기에 기술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이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분석을 합니다. 네.
보면 1.9년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혹시 좀 특정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50년 차이가 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을까 해서 120개 분야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격차가 큰 게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 기술은 한국과 일본 격차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은 6.5년 차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99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조사 결과를 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최근의 연구나 언론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에 우리 공업화 단계가 일본보다 50년 낙후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1987년 언론 보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87년에 한일 기술 격차가 22년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다가 2050년에 격차가 49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한테도 직접 물어봤나요? 네, 당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초기술의 격차가 50년이라고 했다. 그걸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이 박용만 회장의 발언을 말하는 건데 실제 발언은 기반 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네. 이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한상의회도 확인해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반세기, 50년이라는 표현은 이 근거가 있거나 특정 분야를 말한 게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추측성 발언이 당 논평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네. 달랐던 거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사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본 기업 목록 그리고 불매운동 참여 포스터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어떤 효과가 그리고 얼마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 한 연구진이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또 영향을 딱 집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수입이 줄어든 원인을 불매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업체가 한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 수익이 감소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네. 이런 우리 회사가 불매운동 대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 때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나요? 네, 그때 상황으로 불매운동 영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05년 초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을 때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대형마트 통계를 보면 한 일본 회사 맥주 판매량이 한 달 만에 35.6% 떨어졌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때였는데 그러니까 맥주가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만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수입 맥주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판매량으로 따져봐도 불매운동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는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정부까지 움직이게 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맥주 같은 소비재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약 6%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원료, 기계 같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진 않는 원자재나 자본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매운동하는 품목은 아까 맥주 같은 그런 소비재 위주입니다. 네. 개별 일본 기업은 몰라도 일본 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좀 이렇게 틀어지는 거, 또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도 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구나, 또 한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자국 정부에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압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방사능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여는 게 맞냐 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도 많이 퍼졌습니다. 네. 일본인이 도쿄 여러 지점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 공원 흙에서 출입 제한 수준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를 접한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IOC가 취소 결정 못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IOC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네. IOC 헌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최 도시가 의무를 안 지키면 IOC는 언제라도 올림픽 개최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최하는 쪽에서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기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장 주변에서 방사능 수치가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된다면 IOC가 철회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규정상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가 우선 있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IOC 조정위원회가 계속 경기장, 훈련장 등 시설을 점검합니다. 여기서 방사능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확인이 되면 IOC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IOC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나라 올림픽위원회가 IOC에 이 방사능 문제가 있는데 도쿄올림픽 진짜 괜찮냐? 한번 회의를 해보자라고 네. 안건을 제안하는 겁니다. 내년 올림픽 개막 이틀 전에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고 그 전에 임시총회도 개최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요. 전쟁이 원인이 된 것 말고는 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퍼졌던 이 과거 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IOC는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다만 개최 전까지 IOC와 WHO는 실제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 이런 검증과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취소까지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지금 일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일본 국내외에서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츠 IOC 조정위원장도 지난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OC의 지금 입장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봤다면서요? 네, 저희 팀이 IOC 측에 직접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보냈고 오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는 도쿄와 그 주변 지역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그리고 도쿄 조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IOC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도쿄 올림픽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를 더 제시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일부에서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을 우려하는 우리 선수들과 그리고 일본 내부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방사능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팩트체크를 했었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시청자, 네티즌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IOC가 취소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직접 불참 선언 또는 보이콧 결정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정부가 올림픽에 관련한 결정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네. 각 나라에 있는 올림픽위원회, 우리나라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인데 KOC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주체입니다. 정부 또 청와대가 보이콧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 헌장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 KOC 차원에서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헌장을 보면 올림픽 참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선수단이 참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KOC 차원에서 선수단 안전을 이유로 불참 선언하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안전성 논란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원인이었지만 과거 사례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아프리카 20여 개 나라가 불참했습니다. IOC가 인종차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또 냉전시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소련에 반발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했고 또 그 다음 84년에 열린 LA 올림픽에는 반대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불참했습니다. 이 IOC나 각 나라가 동의했든 안 했든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워서 불참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걱정하는 건 사실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IOC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올림픽을 여는 게 의무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한 특정 국가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좀 도쿄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IOC는 어제 저희 팩트체크팀에 이메일로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도쿄와 그 주변 지역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던 2016년 리우 올림픽 때처럼 건강 논란이 커지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우리나라는 KOC고 각 나라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방사능 안전 우려 불식이 안 됐으니까 우리 선수들 건강이 너무 염려된다. 이렇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IOC에 투명한 공개 정보 또는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단 전체가 보이콧하는 건 말고 그냥 선수 개인이 나는 불안해서 도저히 참가를 못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우 올림픽 때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호주 등에서 선수 개인이 불참 선언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남자 골프 김경태 선수가 가족과 상의를 거쳐서 현재 계획 중인 2세를 위해서 불참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는 이런 보이콧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KOC 관계자는 이 보이콧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올림픽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인 만큼 현재 한일 갈등 상황과 연관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